자,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뭐 이제 기초 사례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저기 내일부터는 1시간씩 시험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1시간이니까 이제 변시 100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지금 뭐 겨울방학이고 하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도별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그거 위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보실 거니까 시험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 뭐 이제 좀 상황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제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1시간 잘 모르더라도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저기 시험에 임박해서 써야지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써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뭐 저절로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이 반을 만든 것도 그렇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뭐 학교 시험 모른다고 답안지 안 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냥 뭐 어떤 얘기든지 꾸역꾸역 좀 쓰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꼭 보시고 그다음 몰아가지고 답안지 좀 몇 개 정도 되면 이제 시간별 저기 뭐 시간상 좀 해가지고 저기 첨삭도 하고 뭐 공부방문호 상담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할 테니까 답안지를 좀 꼭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계획서에 나간 대로 이제 그 법전형 이제 3년 동안에 이제 3개년 모의시험 이게 이제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출판사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져가지고 책이 좀 늦어지게 됐는데, 뭐 그건 좀 죄송한데, 하여간 정식 책으로 나오면 그 드릴 테니까 당분간 좀 자료로 가고요. 그래서 법전형 3개년이니까 이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총 9회분인데, 그래서 민소 상법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9회분 정도에서 일단 중요한, 어차피 뭐 법전형 문제 출제된 게 이분들이 더 출제위원 들어가고 채점위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쟁점이고, 또 최근 판례, 그러니까 최근에 법전형 문제 보면 그 문제가 이제 최근 판례에서 중요한 것들이 바로바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 변시에서도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례집을 공부한다고 해서 거기 나온 사례만 딱 문제 읽고 뭐 답 읽어보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쟁점들이 나오면 그 쟁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쟁점, 그래서 오늘 자료 나온 것도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민법은 총 이제 지금 민법 10회, 민소 6회, 상법 4회를 잡아놨는데, 민법은 10회면 상당히 뭐 긴 시간이니까 중요한 쟁점들을 꼭 법정형 문제 출제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꼭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 나가는 것도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3개년 동안 출제했던 문제들은 다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 기준을 해가지고 좀 뭐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 해가지고 하여간 이 문제들은 진도별로 다 풀어보실 거고, 책은 나오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히 법전형 문제 사례 기초 사례라고 해서 이제 문제만 풀고 뭐 이 해설 읽어보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쟁점들을 보충을 좀 할 거예요. 보충. 그래서 오늘 자료로 나간 게 그 보충 자료인데, 그래서 이것도 뭐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이제 긁어서 갖다 놓은 건데, 제 책도 지금 아직까지 뭐 다음 주에 나온다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한 권씩 드릴 테니까, 이제 민법은 미소상법은 뭐 일정에 맞춰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도 제 기본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내용을 긁은 그걸 편집해서 자료 드린 거니까, 뭐 시간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자료로 수업 들으시고 나중에 다음 주에 정식 책이 나오면 민법은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좀 보완해서 좀 자료를 보면 보기 힘드니까, 왜 이제 기본서를 드리냐면 대부분 뭐 이제 뭐 3학년 올라가시거나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보통 보면 제가 뭐 이제 학교 강의도 나가고 일회 변시부터 쭉 봐오, 저도 수험생이었고 보면 이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변호사 시험은 답안지 쓸 양도 많고 뭐 일곱 과목 선택 과목은 제외하더라도 일곱 과목 해가지고 뭐 선택형까지 다 봐야 돼서 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양이 많다 보니까 3학년이나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 보면 뭐 이제 얇은 암기장을 잡을 수밖에 없죠. 사실 암기장도 압축돼서 굉장히 양이 많은 부분인데,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보면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좀 늦잖아요. 이 책을 읽는 데가.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보통 보면 잘못하시는 분들이 암기장을 다른 암기장으로 보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강사들 암기장이 많은데 막 암기장을 막 세 권씩 네 권씩 사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보충할 때는 기본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사전처럼 찾아보시니까, 그러니까 기본서 자체 그 두꺼운 거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영어 단어 모르면 사전 찾아보듯이
이제 기본서 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보면 그게 뭐 암기장관이나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기본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그거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암기장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암기장이라는 게. 근데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른 암기장에 보면 설명이 돼 있냐고요? 안 돼 있다고요. 어느 책에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교수 기본서든 강사 기본서든 뭐 그 저 같은 경우도 뭐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을 암기장을 보니까 그거는 안다는 전제하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모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암기장이라는 게 결국은 시험장에 가지고 가는 실전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충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 이제 자료로 이제 이렇게 드리니까 뭐 강의 동영상 들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고, 시간 들으신 분들은 민법책은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걸 드리면 집에서 복습할 때는 그 제 책에 있는 거 다 그냥 저 편집해서 자료로 드리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좀 보충해서 하시도록 하죠. 그래서 민법은 뭐 시간이 10회 정도면 충분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쟁점들은 다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 법전협에서 출제 안 됐던 쟁점이라도 민법은 10회 뭐 충분하고, 근데 민소상법도 막 10회씩 이렇게 할 시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민소상법은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민소상법에서도 뭐 중요한 쟁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충 자료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할 테니까 이제 쭉,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복습 위주로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도 이제 오늘 자료 정리해 드리면 그거 복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뭐 기본서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시험도 내일부터 이제 1시간씩 시험 보니까 시간 맞춰 오셔가지고 뭐가 됐든 1시간 동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은 저도 뭐 2차 시험 많이 봤지만 주관식 시험은 답안지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뭐 주관식 시험 1시간 시험 보는 거 힘들고 하지만 자꾸 써보고 설사 답안지를 못 내더라도 그 1시간 동안의 쟁점을 고민해보고 이게 또 이것도 공부하는 시간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내용들을 읽어가지고 참 그렇잖아요. 똑같은 책 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시험 보면 1등부터 뭐 등수가 쭉 나눠지듯이 오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식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푸는 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똑같이 시험을 봐도 잘못 쓰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관식 여러분들 뭐 학교 시험이든 뭐든 보서 아시겠지만 쟁점이 A인데 B라고 엉뚱하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럼 결국은 A하고 B의 쟁점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수에서 보시겠지만 뭐 고필공 추가 같은 경우, 고필공 추가냐, 피고 경정이냐 이런 것들이 언제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은 기본서만 읽으면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자꾸 틀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 다니다 보면 뭐 중간 기말이나 3학년 때 680 모의고사 보는 거 말고는 쓰는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발표하고 이제 다시 학원을 오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100이면 100 공통적인 것은 답안지 연습을 많이 안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1시간씩 와가지고 쓰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똑같은 상황이니까 좀 뭐 시간 맞춰 오셔가지고 뭐 보통 1시간에 지금 변시가 보면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6문제.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다른 뭐 변리사라든가 뭐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 근데 변호사 시험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뭐 학설을 쓰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한 6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해가지고 실제 변시보다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보실 시험이 실제 변시보다 양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데 실전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이렇게 완전히 변호사 시험하고 동떨어진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니까 1시간에 시간 맞춰서 꼭 답안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자료로 이제 진도 범위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전형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래서 뭐 특별한 쟁점에서 보충이 필요한 건 이제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로 공부를 할 때 뭐 사례집 같은 거로 기본서 삼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 법전형 문제 뭐 정개념 하면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민법만 해도 막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사례집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어느 것으로 공부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그 사례집만 딸랑 보면 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문제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 쟁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전형 뭐 6월 모의고사 나온 쟁점인데 그걸 비슷하게 틀어가지고 다른 문제로 되는데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보면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같은 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집 보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서 뭐 사례 문제 풀이라고 해서 뭐 그냥
뭐 1번부터 해서 쭉 이제 문제 읽고 해서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방법이 그런 공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도 그 강의는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런 거는 그냥 혼자 읽으면 되잖아요. 혼자 사례집 읽어보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런 걸 강의 들을 필요 없죠. 그런 강의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쟁점 정리를.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민총 앞부분에 그래서 이제 뭐 민총 한 2회, 물권법 한 3회 정도 뭐 그런 식의 분량으로 나와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뭐 민법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 위주로 하시면 돼요. 복습 위주로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뭐 기본서든 암기장이든 뭐 정한 책이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드릴 테니까 진도 뭐 강의 진행 방향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민총 앞부분에 이제 좀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해 볼 텐데, 자, 우리가 보면 이제 권리의 주체, 민법 총칙 생각해 보세요. 권리 주체에서 3명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일단 태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인 중에서는 이제 뭐예요? 미성년자를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객관식용이니까 나중에 가족법 조문하고 묶어서 그냥 객관식으로 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의사문명자. 이제 요 3명을 정리해야죠. 주관식으로 다 중요하잖아요. 주관식으로 다 중요한데 뭐 거의 안 나왔던 쟁점이니까 요거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내일 시험 볼 때 이제 요게 사례 문제에서 나오면 어떻게 답안지 구성하는지 그런 식으로 연습할 테니까 그건 내일 문제를 좀 보면서 좀 디테일한 설명들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자료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책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자료가 이제 2가지 종류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교재 정리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강의 자료로 돼 있는 거는 제 교재 정리한 거니까 실강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오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자료는 이제 뭐 따로 이제 내일부터 나갈 테니까 그것도 이제 뭐 예습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진도에 맞춰서 그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되니까요. 항상 내일부터 이제 자료가 2개 나가고 그다음 이제 시험 보시는 것도 이제 실전용으로 따로 시험 볼 테니까 그것도 이제 내일 오셔서 시험 좀 보시고 자 1페이지에 오늘 자료 보세요. 그러면 태아와 관련해서 자, 태아에서 정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선택형으로도 중요하잖아요. 뭐 정의조건설, 해제조건설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형으로도 중요한데 자 태아의 권리 능력 제목이 뭐예요? 권리 능력이란 말이죠.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 능력의 문제죠. 그러면 태아의 권리 능력이 왜 문제가 돼요? 민법 3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민법 3조. 그러니까 그 가번해 보세요. 뭐 태아의 개념은 못했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노출되기 전에 생명체 뭐 태아의 개념 쓸 일은 없을 테니까 참고사항 보시고 자 왜냐하면 사람의 권리 능력은 출생 그래서 민법 3조에 따라서 출생 시부터 권리 능력자가 되죠. 그러면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죠. 10달만 있으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쟁점의 정리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보호해주는 입법주의가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번에 가셔가지고 모든 법률 관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가지고 모든 권리 능력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일반적 보호주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법률 관계 간에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봐주는 게 개별적 보호주의죠. 각각의 제도에 장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 보호주의는 이제 망라적으로 보호된다라는 것인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줄 것이냐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 개별적 보호주의는 명확하잖아요. 명문에 규정이 있는 거. 그럼 반대로 태아 보호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각각의 제도의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법은 아시다시피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태아의 권리 능력 같은 거 시험 문제 내보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정지 해제부터 쓰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채점자가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민법 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태아 보호가 필요하다. 근데 입법주의 중에서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에서 그러니까 일반적 보호주의 이런 거 자세히 안 쓰더라도 개별적 보호주의로 가서 그 답원에 가셔서 우리 민법상 명문의 권리 능력 인정되는 게 뭐예요? 불상 요인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앞자 따서 좀 외워야죠. 객관식도 그렇고. 그래서 방가로 1번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불의 동감 쳐보세요. 자, 762조죠. 자,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762조는 뭐예요? 태아가 직접적인 피해자일 때죠. 그 내용 가서 보세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한 피해자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생명 침해로 인한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 즉 이런 것들이 사례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사망했는데 아내가 그 당시 임신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태아가 출생하면 태아는 출생하자마자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되죠. 그래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이 있죠. 그다음에 뭐 임산부가 치료받다가 이제 약물 투여가 잘못돼가지고 또는 그래서 태아가 기형으로 출생이 됐다. 또는 뭐 임산부 배를 뭐 상해를 입혀가지고 태아가 10달 전에 조산이 됐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즉 762조는 뭐예요? 결국은 태아가 직접적인 피해자일 때인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출생 전의 가해행위 등이 이제 762조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아버지의 손배 청구권은 뭐예요? 그건 상속의 문제, 즉 방가로 2번의 문제가 되죠. 방가로 2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례 기본기로 나오잖아요. 자, A가 가해자여서 B가 이제 피해자로 이제 사망을 하셨단 말이죠. 사망. 그래서 이제 B가 그 당시 뭐예요? 그 당시 C하고 법률혼 상태여가지고 법률혼. 그래서 이제 C가 뭐 D를 임신하고 있었다. 태아. 그럼 이게 법률혼하고 또 사실혼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 고유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죠. 손해청구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산상 손해하고 정신상 손해, 줄여서 이제 위자료잖아요. 위자료. 그러니까 민소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세 개로 나눠야죠.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로 나눠야 되지만 민법에서는 그냥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누면 되죠. 민법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피해자한테 고유의 손배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것이 이제 C하고 D한테 가는 것은 상속의 문제잖아요. 상속. 그다음에 별도로 뭐예요? 별도로 C하고 D의 고유의 마찬가지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고유의 손배 청구권 안에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위자료 청구권 이런 게 있죠. 이게 별도잖아요. 이건 상속의 문제고 고유한 거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뭐 어떻게 청구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죠. 그다음 관련해서 C가 B하고 C 사이에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다. 이러면 조금 내용들이 바뀌잖아요. 왜요? 사실혼은 상속의 법률관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사실혼 상태에서는 D가 친생자 추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지의 법률관계 그런 것들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좀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태아의 이제 고유의 손배 청구권일 때 태아가 762조에 따라서 간다 이 얘기죠. 태아가.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뒤에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아버지 손배 청구권의 귀속은 상속의 문제로 가죠. 상속. 자, 그래서 판례로 내려가 보시면 교통사고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러니까 옛날 판례잖아요. 지금이야 뭐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68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의료 기술이 좀 떨어지니까 10달 못 채우고 나와가지고 사망한 사안이죠. 그러면 불법행위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그러니까 산모가 교통사고 당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동시에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살아서 출생했으니까 일단 권리 능력을 취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아이는 생명 침해로 인한 재산상, 뭐 정신상 손해 다 있죠. 그게 뭐예요? 상속이 되겠죠. 엄마 아빠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를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즉 B가 사망할 당시에 C가 태아였는데, 그럼 D가 정신적 고통이 있는지는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가 민법에서 따지는 건 뭐예요? 규범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규범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출생했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정신적 고통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범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의학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판례를 보면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더라도 알 수가 없죠. 장래 감수할 것임을 현재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 다 이게 뭐예요? 태아가 직접적 피해자잖아요.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76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거 쓸 때는 가로 열고 근거 조문을 써야 되잖아요. 나중에 답안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답안지에 근거 조문 없고 판례 없으면 그건 답안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 답안지는 항상 조문 판례가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뭐예요? 762조 이렇게 써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상해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않더라도 출생한 이상, 그럼 태아는 출생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신체 장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상으로 있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전부 다 뭐예요? 762조에 따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은 이제 고유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판례 모두 다 옛날 판례들이지만 다 762조가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태아가 직접적 피해자인 경우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즉 사망자나 사망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의 문제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법률론일 때는 당연히 법률론에서 출생하면 친생자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냥 상속이 되는데, 사실혼일 때는 별도로 인지를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 것도 이제 가족법 연결해서 주관식에 끼어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불법 손배 청구권의 불.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상속에서 상해 동감 쳐두시고. 자, 상속, 대습 상속, 유류분은 한 세트죠. 그러니까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습 상속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상속인은 뭐가 있어요? 유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대습 상속, 유류분은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자, 박스의 조문 보시면 천조 1항.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이 되는데 1호에 밑으로 내려가죠. 먼저 직계 비속이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도 없고 존속 없으면 형제 자매로 가죠. 형제 자매. 그 다음 형제 자매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촌 이내의 반계혈종. 옆으로 가는 게 반계죠. 그래서 밑으로 위아래로 내려가는 건 직계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상속을 받으려면 피가 섞여야 된단 말이죠. 피가. 그러니까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반계혈종은 다 피가 섞였잖아요. 그리고 피가 안 섞인 사람 중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그래서 이 항에 보면 그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항에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 수인. 그래서 직계 비속이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뭐 아들이고 병이. 그래서 갑을 기준으로 자녀일 거고 그 다음에 병은 손자녀겠죠. 그러면 갑이 돌아가셨다. 그럼 갑의 재산이 뭐예요? 직계 비속이 을도 비속이고 병도 비속이잖아요. 그래서 다 직계 비속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다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최근친. 최근친이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는 일촌이죠. 그다음에 을하고 병 사이 일촌이니까 이제 갑과 병 사이. 나하고 할아버지는 이촌이잖아요. 이촌. 그러니까 최근친이니까 아버지, 을이,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아들이 이제 1순위 상속인이 되죠. 그러니까 아들 있고 손자 있으면 아들이 먼저 받잖아요, 당연히. 자, 그래서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되죠.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사망이죠.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762조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천일도 대습상속이요. 전조 1항 1호와 3호. 그래서 대습상속은 뭐 이제 상속본 얘기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1호, 3호에 따라서 상속이 될 비속 형제자매. 그러니까 1호, 3호만 되잖아요. 1호, 3호. 그래서 상속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뭐야? 사결이잖아요. 그래서 대습상속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사망 결격만 대습상속 사유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이 아니잖아요. 그 옆에다 상속 포기 X 해놓으시고 그래서 대습상속도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보면요. 그러니까 대습상속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갑이 이제 을이 있고 병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 볼 때는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대부분 보면 대부분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이 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상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을이 먼저 사망했단 말이죠. 을이. 그래서 사망이나 상속 결격. 그리고 나서 갑이 돌아가셨다. 그럼 이게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가요? 원래는 나한테 올 재산이란 말이죠. 원래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일단 상속받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올 재산인데 아버지가 중간에 먼저 돌아가셨다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상속 순위를 건너뛰어 가지고 병한테 간다. 이게 대습상속 아니에요. 대습상속. 그래서 대습상속이 이럴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이쪽 법률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혼자 살고 계시다가 뭐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A가 뭐예요? 이제 형제자매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뭐 갑이 이제 A의 뭐 형이다, 뭐 누나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이제 이쪽 상속이 없을 때 형제자매가 있죠. 그럼 형제자매의 B 이제 직계비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B가 A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갑은 뭐예요? 자기 큰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큰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큰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은 뭐 자기 아버지가 상속을 받겠죠. 상속.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죠.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재산이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상속인데 한 칸 건너떠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대습상속이죠. 그래서 대습상속은 이 두 가지 경우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둬야죠. 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1호와 3호 규정에 따라서 이제 1호와 3호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은 저 왼쪽 편 이거고, 그 다음에 또는 형제자매. 이게 뭐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1호가 되면 이쪽 거로 가는 거고, 1호가 없을 때는 3호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1호와 3호에 따라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그래서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을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A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을, 그 다음에 형제자매 A가 상속 개시 전에, 상속 개시가 뭐예요? 갑의 사망 전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의 사망 전에 사망 결격, 그래서 사결이 됐을 때 그 직계비속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병이고, 여기서는 비,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는 그 직계비속이 사결자 순서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된다. 그게 대습상속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병이나 비가 태아란 말이죠. 병이나 비가 태아면 대습상속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118조, 자 1001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습상속도, 그러니까 뭐예요? 대습상속 받는 사람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권자가 되죠. 자, 그래서 상속, 대습상속, 유류분 항상 한 세트로 간다. 그럼 이 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태아는 상속 순위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습상속, 유류분에서도 태아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상속, 대습상속, 유류분 한 세트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유의 동그라미 쳐두시고, 자, 1064조. 천조 사망. 그러니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천조 사망이 수증자에게 준용되는 거죠. 수증자에게. 유증은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누굴 주겠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유언자가 지금 임신 상태에 있는 태아한테 내가 죽으면 쟤한테 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태아를 수증자로 하는 유증도 가능하고, 유증자가 사망했을 때는 수증자가 태아인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인지청구권의 인의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에 우리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건 4가지예요. 그래서 불상요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물론 상속에는 대수상속 유류분이 한 세트로 가니까, 그래서 불상요인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858조를 보면 아버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반대로 태아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거기 견해 대립이 있죠. 물론 이때는 뭐예요? 사실혼일 때 그러겠죠. 법률혼일 때는 인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혼 상태 태아면 출생하면 바로 친생자가 되는 거니까 사실혼일 때 문제가 되겠죠. 법률혼 배우자인데 자기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데 태아를 인지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혼 상태에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혼 상태에서 아내가 임신했는데 남편 하는 꼴을 보니까 뭐예요? 인지 안 해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아인 상태에서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견해 대립이 있죠.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태아가 아버지에 대해서 인지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없죠.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긍정설은 이제 아버지가 좀 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또는 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뭐요? 인지를 받아야지만 뭘 받아요?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속의 문제. 물론 나중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해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 그럼 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인지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설은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거고. 그다음 부정설은
우리 입법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했다는 건 뭐예요? 그 외에는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입법 의도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판례는 없고, 그래서 이제 검토는 어디로 가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일관되게 태아의 권리 능력은 개별적 보호주의 취지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혹시나 불이타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보시겠지만 최근에 보면 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든가 그 분묘개지권 이런 것들은 기존에 보면 이런 건 주관식에 내기 좀 애매한 쟁점들이었는데 모의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뭐든지 동일한 밀도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좀 많이 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불이타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출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없어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판례 없는 건 출제 안 된다는 그런 출제 지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불상 유의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명문의 규정 없는 건 혹시나 나오면 그냥 이런 학설 대립 자체를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개별적 보호주의 취지상 그냥 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858조는 아빠가 태아를 인지하는 건데 역으로 태아가 아빠에게 인지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개별적 보호주의 취지상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방어적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인증여로 가서 그러면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 뭐예요? 유증은 단독행위죠. 유언에 한 증여, 즉 내가 죽으면 A한테 주겠다 이게 유증이고 사인증여는 계약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너 주고 싶은데 너 받을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인증여는 계약이죠. 자, 그래서 5번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충분히 주관식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사인증여의 태아의 권리력을 인정할 것이냐? 자, 학설을 보시면 자, 사인증여에는 562조에 따라서 뭐예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죠. 그럼 유증은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1064조 및 562조에 따라 긍정한다는 게 1설. 그다음 2설은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유증은 단독행위고 사인증여는 계약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을 체결하려면 태아일 때는 법정 대리인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태아의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잖아요. 현행 민법상. 그래서 부정설이 2설이고 자, 판례가 있긴 한데 이건 뭐예요? 증여에 대한 판례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입법 의도에 충실한 해석을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판례가 볼 때는 입법자들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했다는 건 예외적으로만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 없으니까 뭐예요? 안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를 억지로 외우실 게 아니라 그런 맥락 하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판례를 보면 사인 증여가 아니라 증여 판례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밝혀줘야죠. 자, 의용민법이나 구간섭하에 의용민법이 뭐예요? 우리가 그 해방되고 우리가 배우는 건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 전까지 일본 민법을 그대로 번역했었죠. 그걸 의용민법이라고 하죠. 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된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입법 취지잖아요. 따라서 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의 수직 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태아인 동안에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죠. 미성년자는 친권자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태아는 없단 말이죠, 우리 민법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부정설이고 판례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부정설로 가는 게 무난하죠. 자, 그래서 검토로 가셔서 그러면 굳이 사인 증여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태아한테 주고 싶은 뭐예요? 유증하면 되잖아요. 유증에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명문의 규정도 없는 사인 증여할 필요 없이 유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뭐 개별적 보호주의 취지상 이런 식으로 불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설로 정리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뭐 사인증여가 혹시나 사례 나오더라도 그 학설을 다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맥락하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지만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부정설로 가고 그럼 불상 요인에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다의 의미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이 대립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이 사례로 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정지 해제를 먼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밑에 가지고 뭐 762 어쩌고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른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이 학설 대립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다의 의미에 대해서 본다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니까 본다를 먼저 써야죠. 본다를. 자, 그래서 라번에 문제점 보세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거기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대립 있고 이거는 뭐예요? 학설 문제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시험에 비해서 변호사 시험은 1시간에 쓸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설을 쓸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다만 뭐 몇 가지 학설들은 정리해놔야 돼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태아의 법적지에 관련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학설들 뒤에서 이제 재단법인에서 기출문제 한번 보시겠지만 어느 학설에 따를 때 어떻게까지 되느냐, 아니 어떻게 되느냐까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뭐 많지도 않아요. 민법에서 뭐 5개도 안 되죠. 그 중에 하나가 태아의 법적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지조건설에 따를 때 어떻게 설명이 되고 해제조건설에 따를 때 어떻게 설명이 되고까지 알아야 돼요. 객관식에 나올 거란 말이죠,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문제되는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태아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출생이 되거나 또는 뭐 유산이 돼서 뭐 사산이라고 쓸게요. 이때 시점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정지조건설은 그래서 정지조건설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출생이 됐다. 출생.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정지조건설은 권리 능력이 없다고 보죠. 그래서 없다고 보다가 살아서 출생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된 시기로 소급하잖아요.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죠. 정지조건설은. 그 다음에 사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산이 됐을 때는 권리 능력이 없다가 뭐예요? 사산이 되면 그냥 계속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죠. 정지조건설에서는. 그러면 또 해제조건설은 어떻게 돼요? 자, 해제조건설에서는 출생을 하면 뭐예요? 해제조건설은 일단 권리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있다가 출생하면 계속 있는 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 반대로 사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처음에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있다가 사산이 됐다. 그럼 문제된 시기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죠.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론 구성하죠. 그러니까 이론 구성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견해대립의 실익이 없는 게 이미 결판이 났을 때는 견해대립 실익이 없죠. 이론 구성만 달리하잖아요. 자, 출생이 됐어요. 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지조건설은 소급표가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해제조건설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즉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있다. 견해대립이 없단 말이죠. 이미 출생했을 때는. 그럼 반대로 사산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미 살아서 출생을 했거나 이미 사산이 됐다. 그럼 뭐예요? 이론 구성만 달리할 뿐 처음부터 살아서 출생했을 땐 권리 능력이 처음부터 있고 사산이 됐을 땐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없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러니까 학설 대립의 실익은 언제예요? 태아인 동안에잖아요. 태아인 동안에. 어디 갔어요? 여기. 이렇게. 태아인 동안에만. 그래서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이 변시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예전에 사법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내일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태아인 동안에 법적 지위를 써봐라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살아서 출생하거나 이미 사산이 되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거기 나오는 3페이지에 그 70 몇 년도 판례 하나밖에 없죠. 76년도 판례. 왜냐하면 태아가 10달밖에 안 되니까 10달 안에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아가 이미 살아서 출생하거나 이미 사산이 됐을 때는 이제 학설 대립의 실익이 없고 딱 태아인 동안에 정지조건설은 없고 해제조건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물어볼 테니까 객관식에서. 자, 그래서 학설 대립 2페이지 맨 밑에 가서 보세요. 자,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취득의 효과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 소급한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은 반대겠죠. 자,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사산이 되더라도 어차피 인정이 안 됐으니까 불치기소될 줄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근데 그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있어야 뭐 법정 대리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아가 취득 또는 상속할 재산을 태아인 동안에는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해제조건설은 뭐예요? 일단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가지지만 사산이 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급표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다만 정지조건설은 출생 시 소급표, 해제조건설은 사산 시 소급표 이렇게 되는 거고. 장단점은 뭐 반대잖아요. 그래서 3페이지 맨 위에 장단점은 반대고. 자, 그럼 오리 판례는 어디로 갈 거냐? 이걸 무작정 판례는 정지조건설이다 이렇게 외우실 게 아니라 판례는 입법 의도에 충실한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개별적 보호주의는 예외적으로 보호해주겠다. 그러면
태아를 예외적으로 보호해주는 학설이 뭐예요? 정지조건설이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데 살아서 출생하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정지조건설을 취하는 거죠, 판례가. 자, 그래서 판례가 뭐예요? 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돼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는데 보호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법은 이제 이런 법을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태아가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대행 기간이 없으니까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 취득 못하고 살아서 출생했을 때 소급해서 출생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 그게 정지조건설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출생해야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뭐예요? 그 아래 보면 원고의 처가 사고로 사망할 당시 8개월 태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체와 같이 사망해서 출생을 못했다. 그래서 사산이 된 거잖아요. 유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이제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손배 청구권의 인정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최소한 살아서 출생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죠. 그리고 판례가 추가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자, 해제 조건설에 따르더라도 태아가 사산한 경우와 같은 경우인 본권은 결론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살아서 출생하거나 이미 사산이 됐을 때는 견해가 결론은 똑같아진다. 이론 구성만 달리할 뿐. 그래서 판례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태아는 이 판례 딱 하나죠. 자, 그래서 검토로 가셔서는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런 쟁점 태아가 나오면 불상 유인의 개별적 보호주의 취지상 하여간 좁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일관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쟁점들이 나오면 그걸 내가 나오면 답안지 어떻게 쓰겠다는 걸 미리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고민해서 쓸 게 아니라 태아가 나오면 개별적 보호주의 취지상 하여간 명문 규정 없는 건 다 안 된다. 다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검토는 개별적 보호주의 취지상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가면 되죠. 다만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은 객관식 경우로 살아서 출생하면 사건 발생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반대로 사산이 되면 처음부터 권리 능력이 부정된다. 즉 태아가 이미 출생했거나 이미 사산이 됐을 때는 견해 대립의 실익이 없다는 점. 이거는 뭐 공통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태아는 뭐예요? 선택형까지도 해서 뭐 여기서 빠져나갈 게 없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사례 어떻게 볼지는 내일 한번 보실 테니까 그 정도로 대비를 하고. 그래서 태아는 뭐 이것만 정리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미성년자로 가서는 미성년자는 민소법 문제로도 중요해요. 그 최근에 미성년자에 대한 송달이 뭐 무효다 어쩌고 하는 판례도 나오고 해서 민소법하고 한 세트로 연결돼서 이제 공통된 사실관계 미성년자 주어지고 민법 묻고 민소법 묻고 이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민법에서는 일단 뭐 권리만 얻거나 운만 면허 뭐 좀 그런 거는 뭐 객관식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이제 이 카드 법률 관계를 정리해야죠. 그래서 A 카드 회사, 그 다음에 B가 이제 미성년자 측이죠. 미성년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갑이라고 할까요? 이제 법정 대리인.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친권자잖아요. 그다음에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나오죠. 후견인. 그래서 뭐 후견인 어떻게 선임하고 이런 건 객관식이니까 그건 조문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카드 C 가맹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로 중요한데 뭐 워낙 중요해서 그런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뭐 의시험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카드 발급 계약, 이게 카드 발급 계약이죠. 이거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 측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죠. 취소권. 그래서 취소는 형성권이고 취소권자는 규정되어 있잖아요. 140조에.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 취소권자가 되죠. 그다음 법정 대리인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자의 대리인도 취소권이 되죠. 얘도 고유한 취소권자가 되죠. 그럼 취소권자는 뭘 입증하면 돼요?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죠.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돼서 미성년자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미성년자다. 그러면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뭘 입증해요?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하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하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사유. 그러니까 이제 A 입장에서도 이게 취소되는 게 자기한테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취소를 막으려면 취소권 배제 사유. 그래서 뭐 속임수를 썼다라든가 아니면 동의받았다, 단독을 할 수 있는 행위 아니냐 이런 것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취소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구조 차고 취소도 마찬가지죠. 백구조 차고 취소도 뭐예요? 저 취소권자는 중요 부분의 차고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고 상대방이 너 중과실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배제하고 이런 구조로 가죠. 그래서 그 미성년자 신용카드 법률 관계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막 길거리에서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나오면 막 잡아가지고 막 카드 발급시키고 이랬죠. 지금 같으면 뭐 큰일 날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뭐 관행처럼 해가지고 이 판례 찾아보면 뭐 대한민국 모든 카드 회사는 다 소송이 걸린 건데 그래서 그 첫 번째 2005년도 판례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미성년자 사건 맡은 변호사가 뭐예요? 이거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죠. 카드 발급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럼 카드 회사에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어요. 그 자기들이 막 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엄마 아빠 도장 위조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사인 같은 거 위조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발급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취소가 됐어요. 첫 번째 판례에서는 이게 취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취소가 돼서 첫 번째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민법 141조 단서.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예요? 현존이익만 반하면 되잖아요. 현존이익. 현존이익만 반하면 돼서 그 첫 번째 판례에서는 다퉈졌던 게 과연 현존이익이 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사건 맡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현존이익을 뭘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물건 샀을 거 아니에요, 물건. 그래서 애들이 카드 가지고 뭐 그 물건 샀죠. 그래서 이 미성년자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현존이익이 아니야. 그래서 물건을 반환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물건은 현존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이다. 왜냐하면 141조 단서는 미성년자는 뭐예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이 141조 단서가 뭐예요? 부당이득의 특칙이잖아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 원래는 부당이득은 748조 1항과 2항에 따라 선의 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근데 뭐예요? 미성년자는 즉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748조의 특례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1조 단서로 가더라도 현존이익도 전제가 뭐예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반환해야죠. 그걸 다만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보니까 뭐예요? 이것만 취소가 됐잖아요. 이거만. 그래서 이것만 취소가 되고 이거는 취소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측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물건은 뭐예요? 법률상 원인이 있잖아요. 매매계약이. 이게 유효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어요?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이다. 면제받은 이익. 왜냐면은 어떻게 돼요? 물건을 샀고 그럼 카드 회사는 가맹점한테 돈을 주죠. 그다음 뭐예요? 이 미성년자 즉 카드를 쓴 사람의 결제일에 통장에서 돈이 카드 회사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카드 회사로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 이게 이제 그 미성년자의 현존 이득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141조 단서도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의 특례 규정이니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어야 돼요. 다만 그것을 현존 이익으로서만 반환하면 되니까. 그래서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인데 이게 뭐예요? 금전상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금전상 이득,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문제됐던 게 뭐예요?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된다는 게 판례 일반 법리죠. 그럼 뭐예요? 지금 판례의 두 가지 법리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근본 이념하고 부당이득에서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일반 법리가 충돌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어디다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해도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된다는 이 법리를 깨면서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 판례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타당성은 변론을 하고 판례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견해가 대립될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 보호해 주는 김에 화끈하게 금전상 이득 현존 추정 안 되니까 이제 반환 청구권자가 현존 이익을 입증해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해 준다고 해도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한다는 법리를 깨면서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141조 단서에 따라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이고 이것은 금전상 이득이니까 현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깰 수는 없다. 판례가 그렇게 본 거죠. 그럼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이 없다는 걸 미성년자가 입증하라. 그렇지 않는 한 카드 대금 돌려줘라. 이렇게 판시한 거죠. 그게 이제 2005년도 판례예요. 자, 그럼 그 판례를 먼저 볼까요? 4페이지에 4페이지 A번 판례 보시면
자, 미성년자가 그 발행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하다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했을 때, 자,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된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는 바 141조 단서 얘기죠.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발급 계약 이것만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도 회원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 매매 계약의 유효하게 존속 이거잖아요. 판례 농도가 이거는 취소가 안 됐다 이거죠. 매매 계약은. 그리고 발행인이 가맹점에 대해서 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별도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것도 유효하잖아요. 유효. 그러니까 가맹점이 돈 받은 것도 카드 회사의 계약이니까 유효하죠. 그럼 결국 카드 회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청구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으로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징후를 여기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이 뭐예요? 면제받는 이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키워드를 외워둬야 되는 게 이게 단어가 어려워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써야 돼요. 그 말을. 우리가 사례형 답안지는 뭐 시나 소설을 창작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쟁점에 대해서 통설 판례, 뭐 판례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써야지 이걸 외우지 않으면 내가 평상시에 쓰는 말,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대화하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읽으면 채점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결론을 얘가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못 썼다.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를 외워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쓰고 안 그러면 또 시험장 가서 말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그걸 키워드를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면제받는 이익이고 금전상 이득으로서 뭐예요? 현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록형 같은 데도 기록형도 뭐예요? 만약에 A 카드 회사가 이제 의뢰인으로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 대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나갔다. 근데 얘가 지금 뭐 미성년자는 이걸 취소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해서 취소가 됐는데 이거 뭐 판결이 확정됐고. 근데 이제 우리는 가맹점한테 1,000만 원을 송금해 줬다. 계약에 따라.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가 쓴 돈이 뭐 1,000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카드 대금에서 인출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A가 이제 변호사를 찾아와서 C든 가맹점이든 B든 하여간 상대로 1,000만 원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형 문제를 보면 뭐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하느냐를 알면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부터 해서 어떤 청구를 하느냐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 쓰는 건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맹점을 상대로는 청구 못하죠. 여기 유효잖아요. 유효. 그러니까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1,000만 원 입금받은 건 이 가맹점 계약에 따른 유효한 계약이니까 뭐예요? 법률상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을 상대로 1,000만 원 부당이득 청구 못하고 B를 상대로 해야죠. B를 상대로. 그러니까 기록형 문제가 압축해보면 다 그런 패턴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느냐인데 얘기한 대로 평상시 공부를 하실 때 어차피 뭐 변호사시면 따로따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사례 기록을 한 방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례형 기록형 다 따로 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보실 때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뭐 강의 듣고 이제 뭐 강의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A 입장에서는 C를 상대로 청구하면 안 되고 B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금전상 청구니까 현존이익 청구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C를 상대로는 청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05년도 판례잖아요. 그럼 다른 사건이 그 카드 회사마들로 소송이 달랐으니까 다른 사건은 재판이 늦게 진행돼 가지고 2심에 가 있었어요. 자, 2심에 가 있는데 2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보니까 이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났단 말이죠. 그럼 판결문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성년자 측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물건을 반환하면 제일 좋잖아요. 돈 안 나가니까. 근데 2000년도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가 안 됐으니까는 미성년자가 물건을 취득한 것은 뭐예요? 법률상 원인이 있잖아요. 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안 됐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어서 물건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판시했잖아요. 2005년도 판례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힌트를 얻어서 뭐예요? 변호사가 2심에서 이거 취소하겠다. 가맹점한테 취소 주장을 2심에서 한 거예요. 항소심에서. 그때 항소심 판사님이 이걸 왜 이제 얘기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실기한 공격 방법이다. 그래서 실기 공격 방법으로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법 이걸 왜 2심에서 얘기하느냐. 1심에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해서 2심에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상고했겠죠. 그래서 상고심에서 이거 실공방 아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낸 게 B번 판례예요. 자, B번 판례를 보시면 자,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서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첫 판결, 그게 A번 판결이에요. A번 판결이 선고되니까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가맹점과의 개별계약 취소 주장을 새로 제출. 그래서 뭐예요? 이거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죠, 변호사가. 이게 취소가 되면 물건만 돌려주면 끝이잖아요. 그랬을 때 A번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 이 카드 발급계약 취소가 되더라도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 매매 계약이 존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실공방은 고의 중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해야 되는데 대원 판례가 뭐예요? 중과실이 없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소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공방일 때는 취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상계권, 취소권, 해제권 이런 형성권은 조기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상계권, 해제권, 취소권은 늦게 제출했다고 실공방은 각하를 잘 안 시키죠. 따라서 위 주장이 고의중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되었거나 1심 변론 준비기일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실공방으로 항소심에서 각하시켰는데 대법원이 실공방 아니니까 다시 판단해봐라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 판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이제 다시 재판하는 2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실공방은 아니에요. 실공방 아니어서 돌려보냈더니 항소심에서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또 각하시켰어요. 신의칙 위반. 각하가 아니라 이제 배척을 시켰어요. 취소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신의칙상의 이제 금반원 위반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판하는 항소심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카드 보여주면서 물건을 사놓고 그게 선행행위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된다. 그래서 금반원 위반이기 때문에 취소권 인정 안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항소심 뭘 잘못한 거예요? 선행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이죠. 그래서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잖아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성년자인 것처럼 하면 취소권이 배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와가지고 카드로 물건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 선행행위 자체가 뭐예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데 단독을 했고 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전부 다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그와 모순되는 후행위로서 취소 주장이 오히려 적법한 거죠. 따라서 뭐예요? 이거 금반원 위반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7년도 맨 밑에 그 15 판례 앞에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공방 이제 취소권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맹점과의 물건 계약,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실공방 아니다. 그 다음에 신의칙 위반 아니다. 선행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다. 그럼 여기만 보면 취소가 된 것 같은데 2007년도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니까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례 쟁점들을 잘게 끊어서 한 줄씩 목차를 정리해 놔야 돼요. 그게 사례 문제 그냥 목차로 들어가는 거죠. 객관식 지문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쭉 읽고 정리하고 이해되고 넘어가면 답안지에 한 줄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판례들을 지금 말씀드린 한 줄로 그래서 실공방 아니다. 그 다음에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취소된 것 같은데 아니다 말이죠. 취소가 안 됐는데 처분 허락받은 재산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각주의 사실관계 나오지만 얘가 뭐예요? 얘가 그 당시는 20세가 성년자였으니까 뭐 19세 몇 개월이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달에 한 60만 원씩 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네가 번 돈이니까 통장에 넣고 네가 써라. 그게 뭐예요?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죠. 그거를 현금을 찾아서 쓰든 카드로 할부대금 납부하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어서 이 가맹점과의 물건 계약이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는 2005년도 판례에 따라서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을 반환하는 이런 법률 관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묶어서 이제 한 세트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번 판례를 보시면 자,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지금 이제 제한능력자로 용어가 바뀌었죠. 자, 사적 자치라는 기본 이념, 즉 자기 책임의 원칙을 구현하는 도구로서 인정되고 자, 이게 제한능력자의 제도적 취지잖아요. 즉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입법 취지. 그래서 뭐예요? 취소를 하면 제3자가 선의라도 대항할 수 있죠. 일반적인 차고 사기 강박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는 어떻게 돼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준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 안전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게 입법 취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법대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서 취소하지 아니라고 신뢰했더라도 이게 뭐예요?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강행 규정. 그래서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죠. 위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구매 계약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치 위반으로 배척해 버리면 선행행위가 살아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위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실현시키게 되어서 입법 취지 몰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계약 체결한 미성년자가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뭐다? 신의치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을 기억해놔야 요 쟁점 중에 끊어서 출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해놓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객관식이야 지문 읽어보고 맞추는 건데 주관식은 뭐예요? 알아도 별도로 목차를 체크 안 해놓으면 놓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판결요지 2번에 보면 그러니까 판결요지 1번만 보면은 취소가 된 것 같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판결요지 2번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할 때 요구되는 법대의 동의는 명시 묵시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 재산의 처분일 때는 취소 못하죠. 그래서 판결 3번에 밑줄 친 부분에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신용카드로 쓰든 현금으로 쓰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지 4번에 이제 사실관계잖아요. 그 당시에는 20세가 성년자였을 때인데 그래서 월소득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해서 60만 원씩 벌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다고 봐가지고 이제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2005년도 판례 아까 A번 판례랑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이 물건 공급 계약이 취소가 안 됐으니까 미성년자는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을 카드 회사에게 돌려줘야 되는 법률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기록형 같은데 보면 카드 회사가 와가지고 변호사한테 C든 B든 하여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청구해달라고 할 거고 다 내용 증명 보냈을 거 아니에요, 기록에서. 그럼 가맹점은 야 너랑 나랑 물건 이 계약이 유효인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회원한테 알아보지 우리한테 청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다음 B의 입장에서는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 미성년자는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사 반환하더라도 우리는 물건만 반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록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문제 만들 때 다 그렇게 판례 사항 가지고 쪼개가지고 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B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할 텐데 이 판례로 다 배척하고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죠. 청구 원인에다가. 그래서 각주 1번이 이 판례의 사실관계죠.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씩 아르바이트해서 벌었고 그다음 이 판례 검색해 보면 뒤에 카드 전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미성년자가 한 달에 쓴 돈이 한 달에 결제되는 금액이 60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다 10만 원짜리 화장품 사서 3개월 할부로 사든가 이래가지고 한 달에 결제되는 금액이 60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분 허락받은 재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허락, 처분 허락받은 재산으로 봐서 결국은 취소가 안 됐다. 그럼 이 세 판례를 연결해서 보면 물론 B번은 민소법 얘기니까 실공부 아니라는 거 빼고 그래서 취소가 됐을 때 미성년자는 141조 단서에 따라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럼 현존이익은 뭐냐?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득이고 이것은 금전상 이득이니까 현존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가맹점과의 법률행위 이 계약을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실공반은 아니다. 그건 민소법 쟁점이고 그다음 신의칙 위반도 아니죠. 그러나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어서 결과적으로 취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한 줄씩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놔야지만 사례 문제 쓸 때 목차에 누락이 없고 그다음 막판에 지금처럼 시험 얼마 안 남아서는 이런 걸 다 앉아가지고 한 줄씩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책에 그 빈 여백에다가 정리해 놓든 따로 노트 정리하든 그건 여러분들 공부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카드 발급 계약을 정리해 놔야죠. 그 나중에 시험 보기 임박해서 지금처럼 한 달도 안 남았을 때는 그 한 3줄 4줄 이렇게 해서 한 1, 2분 만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시험 문제에서 그 원하는 득점 받을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요거 사례 답안지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지는 내일 시험 볼 테니까 그때 보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태아하고 미성년자를 정리했고 자 10분만 쉬었다가 15분부터 하겠습니다.